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태미올의 근대인문 강좌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의 전봉관 교수님께서 어찌하리까 독자 상담으로 본 근대의 성, 사랑, 가족이라는 흥미진진한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전봉관 교수님이 강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전봉관입니다. 원래 예정된 강의는 2시간짜리 강의였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1시간으로 축소가 되는 바람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강의 제목부터 독특하다고 여기셨을 텐데요. 어찌하리까는 요 밑에 보시는 조선일보에서 1930년대에 연재됐던 독자 상담 코너의 제목입니다. 표지에 나와 있다시피 알고 보니 그는 아내를 가진 몸, 남의 아내로서 애인이 생겼어요와 같은 다소 자극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고민 상담을 풀어놓았던 것입니다. 이 강의 내용은 제가 2014년 정도에 간행했던 것 같은데요. 경성고민상담소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먼저 왜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느냐라고 하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생활과 사생활, 공적 생활과 사생활의 조화로서 인생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인문학에서는 인간의 드러난 부분과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동시에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인간에 대한 인간과 관련된 책들, 흔히 전기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그 내용들은 대부분 다 공적인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뿐만 아니라 늘 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공적인 생활에서 너무나 건전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도시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듯 보였던 사람들이 사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에 일어난 문제는 아니고요. 근대 이후에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호되기 시작한 근대 이후에 늘 있어 왔던 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생활에 관련된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생활이 인간의 삶에서 무의미하기 때문에 연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생활은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사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연구할 방법이 사실은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운 좋게도 그러니까 인문학의 딜레마라고 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지향하는 학문인 인문학은 인간의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을 다 함께 다루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인문학은 사생활을 배제하거나 무시해온 것이 아니라 그 접근할 경로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어찌하리까라고 하는 책을 이 코너를 찾음으로써 제 나름대로의 사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1931년부터 1940년까지 40년 8월이 되면 조선일보는 폐간이 됩니다. 한국어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서 말이죠. 이때 이제 제가 찾은 게 한 320여 건 정도의 자료를 찾게 됐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보시면 풍기문란할 사실들은 받지 않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한번 걸렀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근데 실제로 제가 소개해드린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도발적인 풍기를 물러나지 않는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선중앙일보라고요.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던 일제강점기 때는 동아일보가 판매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 그리고 조선중앙일보까지 세 개의 민간지가 있었고요. 경성일보는 총독부에서 가능했던
일본어로 되어 있는 신문이었고요. 그 경성일보의 자매지가 조선어로 간행했던 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부수 자체는 동아일보보다 매일신보나 경성일보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중앙일간지 중에 가장 작았던 조선중앙일보에서 명함의 십자로라고 하는 자료가 또 있어요. 여기서 또 200여 건의 자료가 확인이 돼서 제가 경성고민상담소라고 하는 책을 쓸 때는 500여 편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책을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말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웠던 시대인데 그에 반해서 현대는 물질적인 풍요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윤리적으로는 많이 훼손이 됐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일제강점기 자료 그리고 조선시대 자료까지도 찾아보니까 현대적인 윤리의 개념으로 볼 때 전근대 사회가 그리고 근대 초창기가 현대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 근대인의 사생활을 살펴봤을 때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다소 이제 도발적인 결론입니다만은 근대 한국인들은 현재보다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형편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결론이었고요. 경성고민상담소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오늘 강의는요 80여 년 전 과거를 설명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특히 오늘 강의의 중심이 되는 게 조혼하고 중혼입니다. 조혼은 일찍 결혼한다는 뜻이고요. 중혼은 결혼을 여러 번 한다는 뜻인데요. 이 일제강점기 때 사실상 대부분의 가정 문제에서 고민은 이 조혼과 중혼 문제에서 나왔다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많은 가정에서 조혼과 중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연을 다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리면서 강의를 하면 좋을 텐데 2시간이면 가능한데 오늘 강의에서는 한두 편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에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31살 된 여자입니다. 15살 때 부모의 주선으로 5살 연하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결혼 당시 10살이었다는 거죠. 근데 4년 전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여 딸까지 낳았습니다. 10살과 16살 되는 두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학대하는 까닭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들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나서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오직 남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 여성이 반응한 건 좀 다르겠죠. 남편이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남편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건데요. 남편은 다른에 가 있고 만주가 아니죠. 중국에 가 있고 시 외조모는 자식이 없는 분으로 양자처럼 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 외조모가 굉장히 나를 학대하고 있다 그런 사연을 보여줬는데 이 사연에 대해서 기자들이 답변을 써주는데요. 당신이 당한 일은 결코 당신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일은 아니고 현대 조선 여자가 흔히 남성에게서 받는 학대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개탄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상적인 것은 이혼하고 혼자 살아라고 하겠지만 지금도 여성 인권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한 지금도 여성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 당시는 여성의 사회 참여라고 해봐야 당시 일본인 집에 하녀로 들어간 사람들요 오마니라고 하더라고요. 오마니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는 건데요. 오마니 같은 이런 일, 하녀 생활 같은 거 아니면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짓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상론을 펼치긴 좀 어려운데 개가를 해도 이때 개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부잣집 후처 같은 의미로서의 개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당신에게는 장래의 위로가 될 줄 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나이가 지금 15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 많은 여성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여성의 나이는 31살입니다. 그래서 그 16년차 주부가 31살이다. 조언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초혼 연령은 32살 정도 되고요. 여성이 이것도 자료가 좀 옛날 자료라서요. 한 30살 정도로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언이 성행했던 1920, 30년대 한국 가정에서는 이렇게 조숙한 부부를 찾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거고요. 28년에 자료를 보면 10살부터 16살까지 유배우자 숫자가 42만 4천 명, 5천 명 정도가 되고요. 5살에서 9살까지가 970명, 3살이 6명, 2살이 2명이라고 되어 있는 놀라운 자료가 있습니다. 2살짜리가 무슨 시집을 갑니까? 하여튼 그런 기록들도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주로 이제 조언이 이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조언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것이 중학교 정도 다니는 남학생하고 시골 그 여자하고 조언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학생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신여성과 연애를 해버려서 문제가 생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사연에서는 아내가 무식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니까 답변은 잘 가르쳐 보라고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원수 같아서 참말로 못 살겠다라는 사연도 있고요. 그러면 이혼하라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당시 조언은요, 조선 시대부터 더 나아가서 고려 시대부터 이어지는 조선의 이 한국의 독특한 풍속이었는데요. 또 일부 학자에 의하면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요 평균 수명이 30세를 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30세였을 때 평균 결혼 연령이 한 15세에서 20세 사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이른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통계 수치의 왜곡을 잘못 판단한 거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30살까지 살았던 게 아니라 영유아 사망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평균을 너무 많이 까먹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까지 살았다면,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되면 60 정도까지 살 수가 있다면 영유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평균 연령은 30세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조선시대부터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1894년에 단행됐던 가보경장, 가보개혁이라고도 하죠. 한 문안 중에 하나가 조언금지라고 하는 규칙이 있고요. 이 사연 정리한 것만 보면요. 신의 RW생은 16살이고 그의 남편은 13살에 혼인을 했습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연상이고 남편은 교육받은 지식인인데 반해서 아내는 교육받지 못한 구여성이라는 좋은 부부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앙고급 교사의 발언을 빌리자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대략 5분의 3이 결혼을 했고요. 기혼자의 2분의 1은 애가 있는 집이다. 다시 말해서 전체의 60%가 기혼자이고 30%가 자녀가 있는 학생들이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언은요, 조언한 남학생들은 자의에 의한 결혼이 아니었으므로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 아니었고, 그리고 몇 년을 함께 살아도 사랑이 싹트지 않는다는 등등의 이유로 조혼한 아내를 무시하기 일쑤였고요. 가족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면, 신여성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혼 관련 법령은요, 남자가 17살 그리고 여자가 15살 미만은요 혼인신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혼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항상 규제와 현실과 다른 규제가 생기면 규제의 역설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언을 막기 위해서, 조언이 굉장히 많은 그 사용자를 야기하기 때문에 조언을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요, 그 규제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도 드물지 않게 생긴다는 이야기죠. 가령 이제 오늘날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만 하더라도 선의에서 규제가 생기면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처럼요. 조혼 문제도 무슨 말이냐면 17살부터 남자 17살, 여자 15살이 되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안 된다는 건데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여성들은 법적인 구제를 받을 길이 있었던 반면에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 여성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15살이 되기 전에는 혼인신고를 못 받겠다라고 한다고 혼인을 안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혼인을 했는데 혼인신고까지 못한 여성들은 정말 무기력하게 남편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건데요. 조선시대에서도 이 슬라이드 내용을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요. 조선시대에서도 조혼은 성행했고요. 성행했는데 주기적으로 조혼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조혼이 유교 풍속이 아니라는 것은요, 유교의 예의 범절에 의하면, 고례라고 하는 그 오래된 예법에 의하면 남자가 20세, 그리고 여자는 15살이 돼야 성인으로 취급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과 다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 풍속이 아니라 조선의 풍속이었다. 조선에 특화되는 그런 풍속이었는데요. 그 풍속이 어디서 생겨났느냐라고 하면 고려시대 때 공료 진상 풍속, 몽골 지배기에 공료 진상 풍속돼서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면 조선 왕실에서 간택 때가 되면, 가끔 드라마에도 나올 텐데요, 간택이 시작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왕자 또는 이제 세자가 혼인 때가 되면 전국적으로 혼인을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금지가 내려질지 모르니까 기회가 생기면, 혼처가 생기면 빨리빨리 결혼을 시킨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조선에서도 법적으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조혼을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절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항상 한국의 문제점의 하나로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서민들에게는 금지를 시켰는데 양반이나 왕실에서는 조혼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왜 조혼을 따르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식의 반발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특히 조혼은 있는 집안에서 더 성행을 했다. 그러니까 있는 집안 남자와 없는 집안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혼의 폐해는 비단 그 여성에게만, 버림당한 여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연은요 16살 소년데,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연이거든요. 근데 이때 아빠가 지금 16살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면 40, 50대가 될 것 같은데, 이때는 30살 초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조혼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근데 아빠도
지체가 높은 그런 사람인데 말이죠. 붓을 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봐서 말이죠. 나름 말이죠.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효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2차 성징도 지나지 않은 어린 자식을 억지로 결혼시킨 부모는 자식의 불행의 대가로 과연 행복해졌을까라고 생각하면 말이죠. 대를 이은 손자가 태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이라면 일부 부모는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식을 억지로 결혼시킨다고 곧바로 대를 이어 가문을 빛낼 만한 반듯한 손자를 볼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제2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여성 첩과 결혼을 해가지고 기대했던 적자가 아니라 서자들만 잔뜩 생기는 그런 집들도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요. 이게 당시에 범죄 통계를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있는데, 자, 일제강점기에도 강력 범죄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성들도 범죄자로서 수감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여성 범죄는 말이죠, 지금에 비해서 빈도 자체는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빈도 자체는 높지 않았는데 절반 이상이, 범죄의 반수 이상이 살인, 방화 같은 강력 범죄였습니다. 무섭죠, 그죠? 범죄는 안 저지르는데 저지르면 살인을 저지르거나 불을 지르는 그런 형태의 범죄였다.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여성이 자행했던 살인의 반수 이상이 남편을 살해하는 소위 본부 살해였습니다. 그래서 본부 살해범의 반수 이상이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어린 여성이었는데요. 가령 이제 1923년에 서대문 형무소의 수감자 중에서 기결수는요, 남성이 1,500여 명이 되었고요, 여성이 95명이니까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15배 많았는데요. 근데 남성의 범죄는 절도가 가장 많았고 그 원인은 대부분 생활고였습니다. 당시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성 범죄도 똑같은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죄수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60명이 살인이고 그리고 방화하고 간통이 각각 15명씩. 그러니까 살인, 방화, 간통이 전체의 90% 이상이 되었다. 나머지는 이제 절도하고 강도였다는 건데요. 바로 그러면 왜 여성이 살인을 하고 방화를 하느냐라고 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남자에게 팔려가가지고 학대를 당하다가 또 무서워서 처음에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시집에 불을 지르면 친정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 철없이 불을 지르기도 하고, 또 간통이 많았던 것은 자기 나이 또래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간통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모든 문제의 사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언이었다라고 당대 사람들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언과 쌍생아처럼 붙어 다니는 게 제2부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2부인 사연단을 보면 19살 정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작년 4월에 전문학교 2학년생, 지금으로 보면 대학원 이상의 아주 고학력자입니다. 서로 4학년까지 했는데 당시에는 워낙에 시골에 중학생만 되면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서 민족 등본까지 교환해서 나 지금 확실하게 총각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까지 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동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후 9월에 그와 같이 고향으로 가보니 뜻밖의 본처와 7살 먹은 여자아이까지 있었다. 그러나 남편 된 사람은 그제서야 사실을 고백했는데, 그래서 몇 해 안에 이혼해 보낼 것이니 그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사이에 남편이 본처에게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 적자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신여성 첩의 집이 원치 않게 신여성 첩이 되어 버렸던 이 그 정자라는 여성도 신분이 굉장히 위태롭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여기서 보시듯이 R 기자의 답변에서 보시다시피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다. 사정은 딱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당신은 공부를 좀 더 해서 3년 있다가 일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우스운, 지금 생각해 보면 연애 시작하면서 내가 당신한테 보여줄 수 있는 선물이 있어. 자, 내미는데 그게 주민등록 등본이라 이거죠. 난 확실히 총각이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문제가 왜 생겼겠어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요. 15, 남자 17, 여자 15살 이하면 혼인신고를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민족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당시에는요, 담배 한 부루값 정도만 쥐어주면 전산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증명서 위조라고 하는 건 너무나 쉬웠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사기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여기서 그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보면 조선 시대는 첩은 무제한적으로 둘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시대는 일부 일처제였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첩을 무제한적으로 둘 수가 있는데 왜 일부 일처제냐라고 하면 처는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을 2명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첩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인이 아니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서 첩이라고 하는 집인은요, 그 아주 미천한 존재였음에 반해서요, 이 그 일제강점기가 되면 이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그 가령 이제 이 신여성에 나오는 제2부인 문제에 관련된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여기서 한 젊은 남자와 역시 젊은 동료가 있다. 그런 어떤 기회에 교제가 생기고 그것이 나아가서 연애가 성립되고 그 결과 두 사람이 연모하여서 이에 동정하는 품이 부부로 바뀌기에 충분할 만큼 완전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남자는 기혼자다. 다만 그는 소년시기에 인습이 시키는 대로 결혼하긴 하였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형식뿐이고 내용으로는 남편이라는 기반에서 벗어나 있다. 물론 그는 이혼의 법적 수도까지 취하려 하나 이혼조차도 마음 놓고 시켜주지 않는다. 자, 이러한 경우에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법률과 형식을 초월하여 내용적, 실제적 부부가 되는 것이 가냐 불가냐는 것은 논외로 하고요. 그때 부부로 맺어진 자 가운데 여자 편을 제2부인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제2부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제2부인이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첩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본처보다 교육도 많이 받아요. 본처보다도 재산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났어요. 이 여성이, 신여성 첩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서 그 제2부인이라고 조금 좀 윤화된 표현을 써달라고는 했으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첩이라고 하는 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령 이제 그 최승일의 제2부인이었다가 그가 이혼한 후 정식 부인이 됐던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석금성이라는 그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요. 최승일은 그 일제강점기에 관심이 있으면 그 아실만한데 일제강점기 때 세계적인 무용가로 이름을 떨쳤던 최승희의 오빠입니다. 그 오빠가 영화 감독이기도 했는데요. 영화 감독이고 연극
연출가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석금성과 이렇게 결혼을 했는 결혼이라기보다는 제2부인으로 맞았는데 제가 최고 결혼을 할 때 그에게는 본마누라 되는 분이 있었는데 저 역시 본부의 자식이 셋이나 있는 몸이었죠. 자기도 이제 결혼을 2번 더 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어린 것이 사생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가졌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고 민족 등록을 가지게 되니까 너무나 기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나름 말이죠. 사회생활을 하는 그 석금성조차도 민족으로부터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첩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불안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원치 않은 첩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런 그 신여성들도 무척 불안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보면요, 아이까지 낳고 보니 남편은 부인이 있는 사나이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태준이라는 소설가가요, 남편은 본부인에게로 돌아가고 당신은 어머니에게로 가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연도 보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21살 되는 여잔데 결혼을 그러니까 17살에 결혼을 했고 자식을 둘을 낳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남편의 집에 가서 보니까 본처와 자식이 5남매나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는 뭐 남편도 나이가 많아봐야 30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자식 둘을 낳을 때까지 시집에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겠죠. 자식 둘을 낳을 때까지 시집을 한 번도 안 가보고도 자기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이태준의 대답은요, 그 본부인에 가서 사죄하고 남편에게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요구해서 따로 나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당대에서는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학교를 졸업하고 첩이되는 신여성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신여성이라는 잡지에서 여학교를 졸업하고 첩이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5가지로 정리한 기사가 있는데요. 제일 많았던 것은 기호 남성에게 속아서 첩이되는 경우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혹에 빠져서 첩이되는 경우도 있었고, 타락한 끝에 막 그 자유연애에 흠뻑 젖어 있다가 이 남자 저 남자 거쳐가다가 결국은 그 남의 집에 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에 빠지는 경우, 그리고 허영으로, 그리고 부잣집에서 살고 싶다는 허영으로 첩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생활난으로 첩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신여성에는 말이죠, 학교에서 존경받는 여교사였는데 부잣집에 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그 학생들로부터는 정신적 충격이 컸겠죠. 왜냐하면 딴 것보다도 선생님에 대한 배신감은 둘째 문제였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그 불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나도 결국 공부하고 나면 기껏 공부해서 결과가 부잣집 첩으로 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남편도, 그러니까 이 제2부인을 두고 있는, 그리고 조혼한 본부인은 버리고 또 제2부인이 됐던 신여성에게는 첩이라고 하는 멍에를 안겨준 남편도 제가 보기에는 할 말이 없는 건데, 그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할 말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본부인은 결혼하고도 육체적 관계는 없었고, 결혼한 지 이튿날 저는 집을 떠나서 만주로 갔고, 처된 사람은 부모가 모시고 있었다. 당시에 그런 말도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점지해 주신 나의 본부인은 내가 울면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음에도 억지로 장가를 보냈으니까 이 본부인은 나의 부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인이고 어머니의 부인이다.
그래서 그 근대적인 지식의 세례를 받은 나는 사람이라면 응당 본부인을 학대해야지만 근대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시각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상 토론도 이루어졌는데요. 그 지상 토론은 재밌는 기사니까 한번 강의가 끝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연 넘어가고 조언의 희생자였던 남성이 시대착오적인 인습에 저항하겠다는 명분으로 그 역시 축첩제라는 인습의 변형일 뿐이었던 제2부인을 얻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저는 한 발짝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비판이 가능했겠지만 1930년대 여유 있는 집에서 태어났다면 저 역시도 조언을 강요받았을 것이고 제가 조언한 남성이었다면 이런 비판이 쉽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교육자로서 그리고 인문학자로서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언의 희생자라는 점은 남성에게도 동정의 여지는 있지만 그 때문에 제2부인을 얻는 그것은 또 다른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저항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편은 끝까지 결혼하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10서너 살짜리 아이에게 너 결혼하지 않으면 학교 안 보내줄래? 안 보내줄 거다 라는 식의 위협을 했을 때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고 부득이 조언했다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러듯 부모가 점지해준 아내와 정을 붙이고 살든지 그런 아내와 도저히 살 수 없다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혼을 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혼이 어려워서 부득이 제2부인을 얻었다는 기혼 청년의 항변은 말이죠. 결국은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를 축첩제라고 하는 구시대적 병폐를 이용해서 손쉽게 해결했다는 안일한 그런 대응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광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광수는 19살이 되다. 그러니까 당대로서는 조언이 아니었죠. 1910년에 고향 처녀 백혜순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구여성이었다는 거죠. 학교도 전혀 다니지 않고 글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구여성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 결혼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던지요. 딱 한 번 거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에 살며시 자신을 객관화시킨 자서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연재 코너에다가 잠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없던 사람인데 그 집안 어르신과 친한 친구분의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날 밤부터 후회가 밀려들었고요. 장가를 든 이튿날부터 동경을 간다고 때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런 법도가 없다고 뜯어말려서 3일을 겨우 치르고 신부집에서 해준 옷을 다 버리고 고꾸라 양복을 입고 동경으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본부였다고 하면서 아들이 하나 생겨요. 또 당시에는 밤에 할 일이 별로 없었다 뭐라고 나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그 근대가 되면요, 근대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밤이라고 하는 생활 시간으로서의 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 근대 사회에서는 말이죠, 촛불이라도 부잣집에서야 촛불을 쓰지 말이죠. 난폭불 켜지 않습니까? 그 기름에다가 불을 밝히는 그런 건데요. 이 난폭불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면 눈이 너무 많이 나빠져요. 그래서 해 떨어지면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까지 일어나서 날이 밝으면 행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오랫동안 인간의 삶의 패턴이었거든요. 밤새도록 공부한다, 일한다, 이런 건 근대 이후에 생겼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싫어했던 본부인이었지만 아들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 아들이 아들과 자신의 그 본부인에게 얼마나 정이 없었던지를 정말 당대 문인이라서 그 표현도 너무나 담담하지만 가슴이 울컥하도록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가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실상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다. 내가 학교에 가서 열날 20날이고 이때 이제 오산학교 교사 하던 시절에 본부인과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본부인이 싫으니까 학교에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열날이고 20날이고 안 돌아오더라도 불평 한마디 하는 일이 없었다. 어린 것이 앓는 동안 나는 돌보지 아니할 것만은 거기에 대해서 입 밖에 내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리고 어린 것이 죽은 뒤에 나는 집에 돌아오지 아니할 것만 그는 아무 말 없이 혼자 있었다. 얼마나 슬프고 무서웠을까. 나는 실로 무정하고 죄 많은 사람이다. 나는 어린애가 돌이 가깝도록 한번 안아준 일도 없었다. 그리고 어린애가 숨을 모으는 것을 보고도 나는 웃고 잡담하였다. 그것이 죽은 뒤에도 나는 눈물 한 방울 아니 흘렸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근데 이거는 이중적인 전략이 있었을 텐데요. 사랑 없는 이광수가 소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기했던 게 자유연애거든요. 스스로가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런 건데 자기가 자유연애를 억압당했을 때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되었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이후에 이광수는 백혜순하고 3년 만에 이혼을 하고요. 허영숙이라고 동경여의전을 나왔던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산부인과 의사 허영숙 당대 최고 미인이라고도 했었습니다. 허영숙과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봉근이라는 애를 낳았는데 처음에 첫아들 진근을 잃었을 때는 웃고 잡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태원 공동묘지에 봉근의 묘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태원 개발되면서 그 공동묘지는 다 없어졌는데 그때 비석이 하나 서 있었는데 그 비석의 내용을 이랬다고 합니다. 애아 이봉근 묘. 이봉근은 1927년 5월 창경원의 아침께 꼬리 소리에 나다. 밝고 착하고 재주 있어 사랑과 칭찬을 받다. 이화유치원 성탄 축하 연회 연설로 갈채를 받다. 20분 동안에 한글을 깨쳐 신문에서 받침없는 글자를 골라 읽다. 아빠 닮아서 똑똑했는가 봐요. 엄마도 똑똑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부처님 죽은 뒤 전생, 만주사변 등 문제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창작하고 그림과 음악을 즐기다. 보통학교에 입학하려는 기쁨 속에서 소화 9년 1934년이죠. 2월 22일 아빠하고 같이 올라갈 마지막 웃음으로 인왕산에 지는 해와 함께 영원히 잠들다. 6년 8개월 우리의 기쁨이요 큰 희망이었던 너를 여기 본노라. 아빠 이광수, 엄마 허영수.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아이를 잃은 슬픔이 정말 잘 묻어나는 이런 묘문을 쓸 수 있었던 이광수가 정작 강요된 결혼으로 아이를 잃었을 때는 웃고 떠들고 잡담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부남 모던보의 노처녀 모던걸인데요. 일제강점기에 모던보이와 모던걸의 유명한 러브스토리 중에 상당수는 이광수와 허영숙처럼 조혼한 유부남과 처녀 사이에서 맺어진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심덕과 함께 현해탄에서 정사한 것으로 유명한 극작가 김우진이라든지 나혜석의 첫사랑이었던 동경유학생 최승구 이런 사람들이 다 유부남 모던보이하고 노처녀 모던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언의 폐습이 사라지지 않는 한 본처와 남편, 제2부인 중 어느 한 명은 희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누가 되어야 할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사례별로 결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는 대부분이 부여성 본처 그리고 신여성 첩 이런 식으로 이런 신여성 제2부인 이런 식의 여성들이 바로 이 조언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남성들로 보자면 말이죠. 본처도 있고 신여성 첩도 있고 이러면 손해날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 보자면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가혹한 여성 탄압의 문화가 여성 학대의 문화가 조혼이고 그리고 중혼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일제강점기 한국 가정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최근에 이제 이 성폭력 성감수성이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그런 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일제강점기 때는요 성폭력을 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야만적인 시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목이 간통한 처를 어찌하리까입니다. 간통한 처를 어찌하리까. 26살 청년이다. 소생의 처가 타인과 간통을 하였습니다. 자, 간통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혼한 여성이 또는 기혼한 남성이나 여성이 배우자 모르게 다른 남녀와 관계를 맺는 것을 간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동네에. 20일 전에 집을 일일이 뒤져보니 뜻밖의 의복 하나가 나와서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간통한 전말을 자백하는데 간통한 남자는 본인이 집에 들어와서 여자 혼자 있는 기색을 알고 여자에게 몸을 요구했습니다. 여자는 강력히 거절하다가 힘에 부쳐서 어쩔 수 없이 강간을 당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강간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간간이건 서로 뜻이 맞아서 했건 간통은 양쪽 다 간통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통한 여성과 그 사실을 알고 저는 간통한 여자와는 살 수 없으니 너는 간통자인 간부와 가서 동거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나쁜 남자죠. 아내는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간부인 너와는 살 수 없다. 그러니 치사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새로 장가갈 테니까 혼인 비용을 내라고 했는데 아내는 용서해달라고 애를 한다. 어쩌면 좋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잘 치료를 받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성폭행을 자행한 남자를 처벌을 받게 해주는 것이 현대적인 윤리일 겁니다만은 이 변호사 신태학이라는 사람이요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본다든지 도덕상으로 본다든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여성에게 있어서요. 그래서 근데 자백을 하고 용서를 비니까 참 깨끗이 용서해주고 잊어버리고 가는 것이 남자의 도리다라고 해서 생색을 내주고 있단 말이죠. 참 말도 안 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간통을 했다는 아내의 자백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통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속타는 김생 부부가 무지에서 간통과 강간을 혼동했을 걸 생각하기 쉬운데 변호사 신태학도 둘 사이 사이를 인식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음을 본다는 말이죠. 네. 개인의 무지가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다음에 요 기사는요 약혼한 남자가 정도를 뺏고 파혼했다. 이 사실을 숨길까 말까 애타는 18세 여학생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일종의 요즘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데이트 성폭행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고요. 성폭행 처벌받는 건데 이러니까 이 답변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왜 여자가 말이지 그 사랑하는 남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약혼한 남자라고 하더라도 요리집 같은 데를 왜 가냐? 제가 20대까지만 하죠. 저는 이제 올해로 50대 했는데 말이죠. 제가 20대까지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윗세대가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여성이 그 여대생이 남자생에게 성폭행 또는 뭐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남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네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느냐, 왜 밤늦게 단둘이서 그 남자와 있었냐 이렇게 야단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시절이 되었죠. 훨씬 그 성윤리에 있어서 지금이 훨씬 더 바람직한 시대로 흘러와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려서 정조를 깨쳤다라고 하는 부분도요. 그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폭행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죠. 성희롱을 당한 여성이 왜 자꾸 나를 희롱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네가 짧은 치마 입고 다니니까 성희롱을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성희롱하는 표현도 아니죠. 그러니까 처신을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자면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신화 저는 이거 빨리 깨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문화상대주의에 따르면 특정한 문화를 선과 악,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다름과 차이만 존재할 뿐 절대적으로 선한 문화도 절대적인 악한 문화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래서 특정한 사회의 윤리적 관점에서 다른 사회가 사악하고 야만스럽게 보인다면 상대편 사회에서도 자신을 비난한 사회가 그렇게 보이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문화상대주의의 논거가 남태평양에 식인 문화가 있는데 그 식인 문화가 가만히 문화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게 장래의 한 형식이다. 죽은 자를 내 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죽은 자와 내가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남태평양의 장래 풍속이었다. 그래서 처벌의 방법이기도 했죠. 사람을 같이 전쟁하던 사람의 살을 뜯어먹음으로써 그 사람의 영혼을 내 몸 안에 가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보자면 식인 문화가 야만 문화라고 비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그런 문화상대주의인데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는 좋은 문화도 나쁜 문화도 없고 오직 다른 문화만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령 이제 이 일부 이슬람 사회에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정조를 상실하거나 간통한 여성을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에서 가족 중 한 사람이 그 여성을 살해하는 관습인데요. 자, 과연 이것을 문화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너그럽게 이해해줘야 되느냐? 이건 다른 문화야 라고 이해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여성 할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남성의 성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생식기의 일부만 남기고 도려내는 관습이죠. 중국에서도 전족이라고 하는 풍속이 있었는데요. 부잣집에서만 주로 했다라고 하는데 여성이 발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전족을 한 발로 걸어 다니면 남성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성적 만족감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대혁명 때도 전족한 아주머니 발들 사진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발들이 애기 발만 하는 거죠. 한 10살이 되기 전에 발을 묶어버리니까. 근데 그런 문화들도 있고요. 아무리 다른과 차이를 존중하더라도 묵과할 수 없는 나쁜 문화가 세상에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조혼이나 중혼 그리고 남성 중심주의적인 성폭행 관행들, 성폭력 관행들 이런 것들은 다 나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과거의 현재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었고 근대 이후 윤리는 타락을 거듭해왔던 인식이 강한데요. 그런 믿음은 부분적으로 타당한데 윤리를 윤리적 규범의 내용과 그것을 실천으로 구분했을 때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훨씬 더 엄격하게 유교 윤리를 실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교 윤리가 전근대적인 윤리였던 유교 윤리가 과연 현대적인 윤리와 맞느냐, 그리고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인권의 측면에서 유교 윤리가 현대 윤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느냐. 가령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남녀 평등한 어떤 성윤리, 가정윤리하고 비교했을 때 더 우월한 윤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예의주의라는 말은 말이죠. 실제로 이 전통 사회에서도 근거가 별로 없는데 논어 자한편에 공자는 자신이 도가 실행되고 있는 걸 실망해서 뗏목을 타고 바다로 가서 구위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군자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누추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산해경 해외동경에는요. 군자국은 그 북쪽에 있다. 일권을 차리고 칼을 차고 있고 짐승을 먹고 두 마리 커다란 호랑이를 곁에 두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군자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이족이 군자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이 설령 이걸 군자의 나라 그리고 예의범죄 동방예의주의라고 한 근거도 사실 문헌적으로 근거가 그렇게 뚜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의 바른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근대 윤리는 전근대 윤리의 비민주, 불평등, 반인권, 불합리, 몰개성의 요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확립되어 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각자의 연령만큼 살아왔던 본인이 젊었을 때와 지금의 윤리적 기준을 보자면 특히 가정윤리, 성윤리, 사랑윤리 요 세 가지를 살펴봤을 때 지금의 윤리가 얼마나 인권의 측면에서 개선되어 왔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동방윤리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는 윤리적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훼손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패배감과 절망감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세대 또래의 우리 또래가 자녀들이 이제 한창 이제 연애에 눈 떠서 성윤리 부분에서 자녀들에게 절대 남자를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 저도 딸 하나 있거든요. 하던 시대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 과거 우리가 1990년대에 비해서 지금 이 성률이가 타락했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전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저희 젊은 시대에 유행하던 말이 오렌지죠. 마음에 드는 압구정동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타나면 오렌지 주스를 하나 시켜줘서 같이 놀자고 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하죠. 그랬던 세대가 지금 50대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젊었을 때 그러지 않았다는 말은 얼마나 거짓말인가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윤리가 타락해 보이는 것은 망각 탓이고요. 그리고 훨씬 더 지금이 성적으로 그리고 가정윤리의 측면에서도 훨씬 더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아름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네. 그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분들은 기자도 있고 그러니까 변호사분들도 있는데 네네. 그게 그 질문에 대한 각 전문가들의 답을 해주시는 거야 아니면 기자들이 그냥 랜덤으로 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때에 따라 다른데요. 네. 처음에는 기자들이 그냥 학예면 담당 기자들이 지금으로 치자면 문화부 기자들이 그냥 자기 상식에 맞춰서 그냥 풀어주다가 또 때에 따라서는
관련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겠다라고 했던데, 그러니까 가령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의뢰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별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성적인 도덕관념을 자신의 자손에게는 부정적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어쨌든 간에 우리 조상님은요, 성적으로 성윤리에 문제가 있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윤리라고 하는 게 기준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윤리적인 어떤 규범의 측면에서 윤리가 있고 실천의 측면에서 윤리가 있는데요. 우리 조선이나 근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님들은 윤리 규범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았을 수는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전근대 윤리는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가령 이제 뭐 지금 서양에서는 여성 윤리가 굉장히 확립돼 있었고 그 동양에서는 여성 윤리가 확립돼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전근대 윤리는 모조리 다 반여성적인 윤리입니다. 규범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 규범이,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 때 가정에서 그 잘못된 풍습이 있죠. 조혼이라든지 축첩이라든지 중혼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그 관행들, 그리고 잘못된 풍속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윤리적으로 용인해주는 어떤 윤리적 규범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령 뭐 칠거지약 이런 것들이 남성의 축첩을 인정해주는 형태의 규범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규범 자체는 근대 이후에 인권에 맞춰서,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에 맞춰서 고쳐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제 강의의 거죠. 우리 조상님을 능멸하고 흉보기 위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해를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한국에서도 특히 이제 뭐 전근대 모든 나라 다 마찬가지인데 전근대에서는 그 사랑에 있어서, 성에 있어서 반여성적인 문화가 있었다. 그 사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도덕관념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합의라고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서 요즘 성적인 측면에서 인식의 변화에 대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게 제가 도덕규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법적 도덕규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간통죄가요, 남자 간통죄가 입법화된 것은요 1948년에 대한민국 민법이 출범할 때 간통죄가, 그러니까 원래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일본과 조선이죠. 일본의 한 부분이었던 조선에서 간통죄는 그 결혼한 여성과 그 상간자는 간통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일제 강점기 때도 일본에서도 이 간통죄, 남자 간통죄를 넣자라고 하는 논의가 일본 국회 내에서도, 의회 내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는데, 이 구절이 남자도 간통죄 처벌, 그러니까 기혼한 남성이 그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간통죄를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첩두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간통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일본의 대의사들, 즉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들 말이죠, 당시 대의사들이 반 이상이 첩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원의회가 100명이었는데요. 100명인데 이때 이제 간통죄를 남녀 모두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모두가 간통죄 처벌 대상자로 넣는 문제가 51대 49로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49는요 그대로 통과하면 자기도 처벌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러니까 이 신문 기자, 소설가들, 뭐 그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집행한 거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윤리적인 뭐 아까 계속 말합니다. 칠거작 같은 거 윤리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어떤 제도적 장치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개인의 도덕성에다가 맡긴 개인의 양심에다 맡기는 것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예, 제도로서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예. 좀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독자 상담을 통해서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이렇게 지속이 되었고 그리고 이때 제기했던 문제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조언하고 중언이 없어지는 것은 한국은 1948년부터 공식적으로는 없어집니다만은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첩과 본부인이 같이 살아가는 그런 가족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게 딱 칼로 물 베듯이 딱 끊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방향으로 초점을 둬야 되는지는요. 저는 뭐 이 윤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성학자도 아니라서 확실한 것은요. 여성에게 요구하는 어떤 도덕적 규범이 있다면 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자에게 적용이 되는 도덕적인 규범 가령 예컨대 남자가 유흥업소에서 하루 저녁 외도를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여성에게도 똑같은 그런 기준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안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가정이 행복해진 것은 2000년대가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지나쳐서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게 또 문제가 되는 오히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긴 합니다만은 가족 간의 어떤 성 역할이라고 할까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지금이 훨씬 더 안정화된 때가 아닐까? 일제강점기 때 그런 거 많아요. 아버지 독립운동하러 갔다 올게, 아버지 돈 벌어 올게 이러면서 집 나가가지고요 20년 동안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훨씬 더 지금 행복한 가정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지금이 지나치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아마 이제 거의 궁금하신 거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 근대인문강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